자, 123페이지에 권리 객체 가지고 물건이 나오죠. 일단 물건의 개념에서 98점. 물건이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입니다. 따라서 냉기다, 온기다,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번 물건은 관리 가능성이 있을 것, 이런 말이 나오고, 2번 물건은 외계의 일부일 것에서 신체 일부는 뭐가 아니죠? 물건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단에 시체가 뭐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특수 소유권설이라는 것은 시체도 일종의 뭐죠? 물건이다. 그죠?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다만 일반적 물건과 관리 팔 수는 없고 매장, 재산 등의 객체만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넘겨보시면은 관습법상 권리설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학설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3. 물건의 배타 지배와 관계상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 물건에 분류해가지고 1.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해가지고 개념 나뉘는 한번 보시면 바라고, 좀 신경 쓸 것은 뭐냐,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양가로 4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단일물과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이다. 그리고 집합물은 공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하나의 물건으로 다뤄진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관련 판례는 뱀장어 사건인데 이것도 가끔 냅니다. 일단 어떤 문제냐면 양도담보 문제인데, 양도담보라는 것은 뭐냐면 양도가 소유권의 이전이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객체가 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이더라도 양도담보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장어와 같은 집합물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수목입니다. 수목이나 농작물, 농작물 안 쓸게요. 수목과 같은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을 독립해서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춘다면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고요.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장어와 같은 집합물도 양도담보 설정 가능하고요.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거래 능력의 유무에 관한 분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융통물 해가지고 대체물, 부대체물 넘겨보시면 특정물, 불특정물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체물이나 부대체물이란 문제는 물리적인 물건의 물리적 구조가 관한 문제고요. 특정물, 불특정물은 주관적인 문제다. 의사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동산과 부동산이 나오는데, 이것도 개념만 좀 보면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아닌 나머지 물건은 다 뭐가 되냐면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물론 뭐죠? 부동산이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도 부동산이고요. 건물 앞에 담장이 있다면 이 담벼락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도 일단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목과 농작물이죠. 수목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로 평가되죠? 부동산으로 평가되고요. 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열려 있다면 미분리가실 요 사과도 뭐죠? 부동산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배추밭에 배추 같은 농작물도 일단 뭐죠? 부동산입니다. 다만 분리가 되면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고,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죠? 부동산인데 따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뀌고, 나무를 수목도 뭐죠? 부동산인데 수목을 자르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애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요 판례 가지고 1번 지표면상의 암석이나 2번 지하의 토사 암석, 그 다음에 3번 지하수 온천수 동굴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요, 요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하에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무제한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를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정당한 이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둬요. 아무튼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다 뭐냐면 토지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그것이 암석, 돌이든 그것이 뭐 흙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뭐의 객체죠? 토지 소유권의 객체예요. 따라서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없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에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건너방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 관한 건물에 들어있는 안방에 대해서 안방권, 화장실권 이런 말은 안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분자인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암석, 흙, 지하수, 온천수도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로 이해합니까? 구성 분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무엇도 없는 거죠?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없는 겁니다.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뭐냐 하면 미채굴, 광물만은 빠지고요. 왜냐하면 광물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국가로부터 특별히 특허를 얻어야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참 묘하게,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땅이 있는데 심심해서 삽질을 봤더니 온천수가 터졌어요. 뭐가요? 온천수가. 땡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온천수는 누구 거죠? 제 거잖아요. 그죠? 땅 주인 거니까. 여기다가 뭐죠? 게르마늄 함유해가지고 스파 만들어서 떼돈 벌면 되는 거죠. 근데 땅을 팠더니 금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떼돈 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금강은 누구 거죠? 국가 거예요. 그래서 금강 나왔다가 금 봤다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시 되묻고 땅을 조용히 파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이 근방에 금강 재련소라도 만들어줘 보세요. 땅값 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화 자원은 광물은 개인 거가 아니라 뭐죠? 국가 거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는 이유다. 땅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뭐 땅 주인이 떼돈 버는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거죠? 국가가 좋고 괜히 그 무슨 뭐 석유 나왔다고 뭐 만들고 그러면 땅값 폭락하니까 굳이 좋을 일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석유가 안 나와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석유가 나오면 뭐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뭐죠? 대기업이 가져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좀 이상한걸? 아무튼 그 보면은 뭐 산유국들 국민소득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놈은 1%도 안 됩니다. 국민소득 24,000달러? 뭐 2만 달러? 뭐 사우디가 좀 크게 세긴 세더라고요. 사우디가 좀 한 4만 달러 이러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자산이 많고 막 이러면 왜 그놈들이 맨날 허덕허덕 사냐면은 그 석유 때문에 혜택 보는 놈은 국민의 뭐죠? 1%고 나머지 99%는 어차피 뭐죠? 뭐 차 운전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건 뭐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별반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광물은 누구 거죠? 국가 거. 나머지 것은 소유권의 객체에 따라서 온천권이란 물건은 뭐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토지와 정착물로서 토지는 독립된 부동산이 나오는데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건물에가 이런 말이 나오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는 법률상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토지가 있고요. 요 토지 위에 기둥을 박았어요. 그러면 기둥이 박혔으면 요 기둥도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기둥은 뭐로 평가되냐면 토지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건물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외벽을 둘렀어요. 이렇게 외벽을 둘렀더라도 요건 부동산이긴 한데 뭐는 아니에요? 건물은 아닙니다. 토지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요 단계에서는 땅을 팔면 요 건물도 함께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만 뭘 만들면요? 지붕을 만들면 그 순간 이제 뭐가 되죠? 건물이 되고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주벽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뭐 없이도요?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이거는 토지와 분리된 뭐가 되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부합이라는 개념인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때는 뭐 하지 않냐면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입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2층으로 뭐가 되냐면 증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층은 갑의 것이고 2층이 을의 것이라면 을이 2층을 증축한 것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한다는 말은 을이 증축했더라도 2층은 누구 거가 돼요? 갑 거가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뭐가 있다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2층은 누구 거가 돼요? 을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갑이 1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2층에다 뭘 했어요? 증축을 했어요. 근데 그 증축된 부분이 원칙은 뭐죠? 부합하기 때문에 을이 증축했더라도 누구 거죠? 갑 거가 되는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2층은 누구 거가 되죠? 을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가끔 이걸 합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쇼핑센터를 신축하고 있어요. 뭘요? 쇼핑센터. 갑이라는 사람이 1층을 완성했습니다. 갑이 뭘 완성했어요? 1층을. 네, 1층을 완성하고 나서 갑이 뭐가 났냐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을이 승계받아서 을이 2층부터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지었습니다. 이렇게 2층까지 지우고 나서 을도 뭐죠? 부도가 나서 공사가 뭐죠? 중단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쇼핑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답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분양자들이 이것을 넘겨받아서 내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건물을 뭐 했냐면 완성을 했는데 을이 그 과정에서 자기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갑의 것인가요? 을의 것인가요? 수분양자 건가요? 누구 거가 되죠? 갑의 소유라는 거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층이 완성됐다는 말은 기둥과 외벽과 뭐가요? 지붕이 완성된 거죠. 따라서 갑은 등기란에도 이미 뭐가 됐어요? 소유권이 취득이 됐고요. 2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건물이 뭐죠? 쇼핑센터죠. 명백히 뭐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부합됩니다. 그래서 누가 소유가 되죠? 갑의 소유가 됩니다. 뭘 안 했더라도요? 등기를 안 했더라도. 왜냐하면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한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무효고 또 수분양자들이 건물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아직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1층을 완성한 갑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논리이므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임목법에 의한 임목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땅을 사게 되면 나무도 쫓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마치 건물과 같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다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뭐로 평가됩니까? 부동산으로 평가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뭐냐?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지만 뭐는 설정하지 못하냐면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란 임목은 저당권 설정까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라와 만대에 미분리 과실도 부동산이고요. 농작물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춘다면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되고요.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아주 특이한 논리를 피가하고 있는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거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경작자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빈 땅입니다. 나대지. 근데 동대 할머니가 허락도 없이 갑의 땅에다가 배추씨를 뿌렸더니 배추씨가 몽골몽골 기어 나왔어. 배추가. 그럼 이 배추는 동네 할머니는 을의 것이란 얘기예요?
땅 주인 갑의 것이란 얘기? 예, 을의 것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권한 없이 지은 농작물도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적 거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이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떤 그지 같은 인간이 내 땅에다가 배추를 심어놨어요. 열받아서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갑니다. 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내 땅이라고 이 농작물을 갈아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갈아엎지를 못하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녹색 펜스를 쳤단 말이죠. 이런 거 가끔 많이 보시죠, 나들이. 그죠? 여러분 또 이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갑의 을에 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업무를 뭐예요?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요 배추밭의 배추를 경작해서 을이 다 가져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지켜놔야 돼요. 봐야 되고요. 요거를 갈아엎거나 또는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세워가지고 경작 금지 이런 거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땅에 있는 농작물 소유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내 땅에 누가 그 빈 땅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녹색 펜스라도 쳐놓고 못 들어오게 뭐죠? 막을 필요가 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누구 거가 되냐면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작물이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유가 뭐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무는요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부합해요. 그래서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갑의 땅에 나무 심으면 요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그럼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침해 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밭의 배추는 니께 내께 문제가 돼서 재판 끝날 쯤이면은 뭐 이미 묵은지가 됐든지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을이 갑의 땅에다가 인삼을 심어놨어요. 인삼은 갑의 거겠어요? 할머니 거겠어요? 예, 갑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가 농작물이라는 이유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가 거가 된다는 것은 단년생 작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추든 파든 다시 말하면 인삼, 도라지 이러겠지 단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수목과 마찬가지로 땅 주인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싹이요? 뭐 교재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4.5cm, 4~5cm이 나오잖아요. 뭐 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들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싹이 났는데 이게 잡초인지 농작물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갈아엎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뭐죠? 농작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이 농작물은 뭐 하지 못해요? 갈아엎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토지 소유권의 상실 원인에서 포락이란 말이 나오죠. 포락이라는 말은 땅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토지가 멸실됐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뭐 하게 되냐면 상실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재 판례가 그런 내용인데 토지가 다시 성토가 됐어요. 다시 땅이 생겼을 때는 기존의 소유권이 뭐 하지 않냐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거가 되냐면 국가 소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낙동강 판결이라는데요. 낙동강 변에 이게 바다고 이게 낙동강입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땅이 바닷물, 강물에 막 쓸려가지고 이게 자꾸 없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포락이라고 하고요. 땅이 다 쓸려 내려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토지 소유권을 뭐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는데 문제는 1980년에 우리나라가 낙동강 하구뚝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요 갑의 땅에 다시 이렇게 다시 기어 나왔어요. 꿈틀꿈틀. 요 기어 나왔을 때 요 새로 생긴 땅은 모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과거 소유자였던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부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산 보시고 주물과 종물 설명드릴 게 없는데 넘기지 마시 100조 물건데 일단 주된 물건이 주물이고 종된 물건이 종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쉬운 게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가 아닌가 싶어요. 요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고 타이어가 종된 물건 종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당연한 얘기인데 이 항을 보시면 맨 밑에 줄이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자동차를 팔면 무엇도 쫓아갑니까? 타이어도 쫓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메모할 것은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임의 규정 이런 말 하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가 아니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자동으로 뭐요? 쫓아가지만 특약으로 자동차만 팔겠다. 타이어는 안 팔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이런 추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되 그 하단에 보시면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곳에서 이 보시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비교 판례에서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라 뭐죠? 부합물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종물은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부합했다 할 때 이 부합은 뭐가 아니냐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가 가능하니까 토지의 종물로 이해하지만 유료 저장 탱크는 분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죠? 부합물로 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종물의 효과에 가지고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르지만 우측에 맨 위에 나와 있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실입니다. 일단 의의는 뭐 목적물의 용법에 따라 수차는 이득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는 그냥 우리는 불로소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갖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고요. 사과나무의 사과 같은 뭐요? 천연과실이 있고요. 또 이자나 지료나 차임과 같은 법정 과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실은 뭐라고요? 불로소득이에요. 관련 판례가 뭐냐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입장료를 받는 거라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과실이 되겠지만 우리 판례는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뭘 기울여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요.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뭐가 아니에요? 과실이 아니다. 이런 판례고 아무튼 과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불로소득이어야 됩니다. 3번 과실에 기속해가지고 102조 1항 해가지고 분리주의인데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실 수취권이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거든요.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사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과나무의 사과를
딸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항 보시면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록 취득한다라는 말은 법정 과실 뭐라고요? 이자, 차임, 지료를 말하고요. 만약에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료나 차임을 수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단에 이제 1번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나오는데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매도인의 경우는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다만 그래서 결국은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인도 후의 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매수인이 이렇게 갖게 되고요. 다만 우리 판례 일종의 예외로서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 수취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를 샀어요. 개를 매매 계약했는데 이 개가 임신하고 있어서 새끼를 낳으려고 해요. 이 강아지는 물론 뭐죠? 과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인도 받기 전에 개가 새끼를 낳았다면 그 강아지는 누구 거가 돼요? 매도인 거니까 저는 뭐만 받게 돼요? 엄마 개만 받게 되고요. 인도 후에 새끼를 낳았다면 저는 그 새끼까지 누구 거가 돼요? 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인도 받기 전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금 지급을 미리 완납하면 된다. 왜냐하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인도 받기 전에도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차주, 임차인, 채권자, 수유자. 수유자라는 말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가지고 유치권자가 나오는데 유치권자, 그 다음에 질권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당권자가 나옵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시는데 저당권은 이렇게 기억할까 봐요. 원칙 없다. 다만 압류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과실 수취권 있느냐 없냐 물으면 일단 없단데 뭐 하면요? 압류를 하게 되면 비로소 과실 수취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끼 돼지 사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건 어떤 문제냐면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는 우리가 만약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올 수 없는데 뭔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저당권과 동일하다. 뭐가요? 저당권과. 그러면 양도담보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저당권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없고요. 양도담보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돼지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돼지 새끼는 양도담보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가 같습니다. 만약에 양도담보권자가 그 돼지를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압류가 필요하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사용이익도 뭐죠? 과실에 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의 저무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차임이나 지루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이제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재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재산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이 재산 주재자가 누구냐면요. 상주죠. 그죠? 재산 주재자가 상주. 장손을 말합니다. 종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근 들어서는 그 돌아가시면 모든 형제들이 그 상주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통 관습 내지는 법에 따른다면 상주는 누구만이 상주냐면 장손만이 상주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완장을 찰 때 큰 아들, 큰 손자만 2줄짜리고요. 작은 아들들은 원래 1줄짜리를 찾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냥 다 2줄짜리를 찾으라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주재자, 상주는 누구만이요? 장손만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묘에 관한 소유권이나 또는 뭐죠? 유골이라 그럴까요? 표현이 유골이라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시신에 대한 소유권은 형제들의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손들의 뭐죠? 장손의 단독 소유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시신도 물건이니까 뭐가 인정이 돼요?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현재 형제들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장손의 뭐죠? 단독 소유입니다. 묘를 줬습니다. 묘에 대한 분묘 소유권도 형제들의 뭐예요? 공유인 것이 아니라 장손들의 뭐죠? 단독 소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고 우리 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게 옛날 풍습이잖아요. 그죠? 그죠? 옛날 얘기잖아요. 여자분들이 아직도 안 뺏어갔죠? 왜 안 뺏어간 거죠? 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종중 재산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죠? 남자만 종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뭐죠? 여성분들이 재판해가지고 남자만 인간이 해가지고 남녀 평등이라는 이유 때문에 종중 구성원에 이제 여성분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요거만은 누구에게요? 장손에게 남아 있고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의무라서 아직 여성분들이 안 뺏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가끔 나와요. 장전에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분묘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에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말은 분묘의 소유권과 유골의 소유권은 누구 거죠? 장손, 종손의 단독 소유지 유가족들의 뭐가 아니에요?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번 농작물의 권은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립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 누구 거죠? 경작자거다. 할머니 거고요.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입니다. 토지에 독립된 동산 X죠. 부동산이죠. 그죠? 잘리기 전까지 뭐라고요? 부동산. 이것도 아주 잘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동산이 아니라 뭐죠?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2017년 작년에 주택관리에서는 나무가 나왔고요. 공인중개에서 뭐가 나오냐?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도 뭐예요? 부동산. 연못도 뭐죠? 부동산. 담벼락도 뭐예요? 부동산. 농작물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죠? 분리되기 전까지는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건물 다시 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진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뭐죠?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답은 3번이 되네요. 2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구성 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X죠.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분리할 수 없으면 그것은 뭐죠? 부합물입니다. 종물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부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다가 매립시켰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자동차에다가 뭐예요? 매립했어요. 매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부합물인가요? 종물인가요? 부합물이죠. 매립시켰다니까요. 분리하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합물 아니, 종물 아니에요? 뭐죠? 부합물인 거죠. 근데 매립시키지는 않고 뭐죠? 이렇게 뽁뽁이 있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잘 떨어지는 거예요. 신문 아주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부합물이에요? 종물이에요?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분리가 가능하니까 뭐는 아니에요? 부합물은 아닌데 이거는 자동차의 뭐예요? 일상적 이용에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차이점이냐면 자동차를 팔면 뽁뽁이에 붙여있는 내비게이션은 안 줘도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종물이라는 것은 결합은 돼 있어요. 자, 물건이 뭐죠? 결합이 돼 있어요. 분리할 수 없으면 뭐죠? 부합물. 분리가 가능하다면 뭐예요? 종물. 그죠? 근데 해서 붙인 거는 아직 무엇도 안 돼, 결합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부합물도 아니고 뭐죠? 종물도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종물이라는 말은 결합이 됐는데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설명드린 거예요. 타이어는 분리할 수 있으면 그죠? 카센터 가지고 빼주면 금방 빼잖아요. 그죠?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부합물이죠. 따라서 1번이 답이고 알면 되게 쉽죠. 2번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3번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맞죠?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동차는 팔 수도 있는 거죠. 4번 주문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그 저당권이 미친다.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타이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자동차에 대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타이어도 미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경매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타이어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데 저당권 설정한 후에 타이어를 셋뱅이로 뭐였어요? 교체했어요. 그래도 저당권 여기 당연히 여기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이 타이어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타이어를 뭐요? 교체한 경우에도 저당권에게 미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5번 주물 자체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물론 종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관리할 수 있는 정기 물론 뭐죠? 동산입니다. 니은번 지중해 있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토지죠.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강제 통용을 상실한 주화도 물론 동산입니다. 리을번 토지에 정착된 다리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에서 몇 번이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권리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